소설 들려주는 여자. 현기증. 김미월. 멀리 창밖이 소란스러웠다. 중고 가전제품 삽니다. 고장난 제품 수거합니다. 확성기 소음을 이불처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그는 눈을 떴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모두 삽니다. 좁다란 방에 한 귀퉁이씩을 차지하고 있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를 차례대로 일별했다. 팔거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나 헤아려 보는 동안 잠이 완전히 깼다. 그는 남의 기지개 대신 켜주듯 건성으로 기지개를 켜고는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이름은 달리였다.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었다. 저 유명한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 화가보다 70여 년 늦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달리 할 말도 없었다. 별것도 아닌 그 문장이 기이하게도 몇 날 며칠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달리라고 새겨진 명찰을 가슴에 다는 꿈을 꾼 날, 그는 제 이름을 달리로 바꾸리라 결심했다. 물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장, 그의 꿈의 이미지로 구현된 문장들은 그 외에도 여럿 있었다. 내 머리맡에서 불행이 뜨개질을 한다. 어린 일한 여자가 온다. 이 세상은 굴조개로니 나는 칼로써 그것을 열리라. 하지만 이름을 뜨개질이나 일한 여자, 굴조개 따위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달리가 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하철을 탄 것이었다. 열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자신의 옛 이름을 선로에 슬쩍 떨어뜨렸다. 열차가 버려진 이름을 밟으며 출발하는 순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공기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랄까. 왕이 참수당해서 갑자기 왕위에 오른 어린 왕세자가 된 기분으로 그는 컴컴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너저분한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잘한 무언가가 맨발바닥을 찔렀다. 욕실 앞에 다다랐을 때는 제법 큰 놈을 밟았는지 따끔하기까지 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은 휴가의 첫날이었다. 제가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까? 어제 달리는 입사하던 날 딱 한 번 보았던 사장을 두 번째로 보았다. 아니, 잘했네. 그러니 우리가 아니어도 자넬 원하는 회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걸세. 그게 끝이었다. 그가 사장을 세 번째로 볼 일은 없을 터였다. 젖은 머리카락에 비누를 문질러댔다. 습기를 머금은 비누는 짓무를 대로 짓물러 있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맥없이 으스러졌다. 입사 한 달 만에 시작은 있으되 끝은 없는 잔인한 휴가를 통보받고 나서 달리의 뇌리를 퍼뜩 스친 생각은 사장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을 예전에도 한 번 들었다는 거였다. 누구에게 들었지? 언제 어디서 들었지? 상대를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실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재확인할 뿐인, 그럼으로써 상대에게 오히려 더 큰 모욕을 주는 언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었다는 자괴감이 그를 씁쓸하게 했다. 빤지 오래된 수건에서 쉰내가 났다. 그는 미간에 내천자가 새겨지도록 인상을 쓰며 몸 구석구석에 물기를 닦았다. 어떻게 들어간 회사였던가. 언제쯤이면 나도 남들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눈 사이 시냇물이 더 깊어졌다. 다시 취업정보 사이트를 들락거리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오지 않는 합격 통보를 기다리거나 혹은 불합격 통보를 받고도 애써 괜찮은 척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자 인생이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배식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달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발에 물기를 훔치다가 그는 동작을 멈추었다. 발바닥과 발 뒤꿈치가 만나는 부분에 굳은 살 가운데 무엇인가 박혀 있었다. 세상에, 압정이었다. 이런 게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단 말인가.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하기야 청소라는 걸 당최 해본 적이 없으니 압정이 아니라 이집트 미라의 뼈조각이 나뒹굴고 있었다 해도 몰랐으리라. 젖은 발바닥 위에서 은빛으로 도도하게 반짝이는 제 불결함과 게으름의 징표를 내려다보며 그는 앞으로 청소를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다. 압정을 빼냈다. 붉은 액체가 푸른 타일 바닥에 점점이 떨어졌다. 비로소 둔통이 느껴졌다. 달리는 쉰내나는 수건으로 발바닥을 누르며 깨금 발로 욕실을 나왔다. 중고 가전제품 삽니다. 고장난 제품 수거합니다. 확성기 소리가 여태 그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왜 하필 그 순간이었을까?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목소리 하나가 떠오른 것은 넌 괜찮은 애야. 그러니 나 아니어도 너 좋아해 줄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야. 살다 보면 그리 힘든 일도 아닌데 늘 벼르기만 하거나 미루기만 하는 일들이 생긴다. 달리에게는 그곳에 가는 일이 그러했다. 못 견디게 가보고 싶다고까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고 바랐던 곳. 잊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던 20살 시절. 그녀의 목소리가 되살아난 순간 그는 결심했다. 오늘 그곳을 찾아가 보자. 어쩌면 이 남루한 휴가를 특별하게 바꿔주는 일대 사건이 될지도 모르자는가. 그의 마음이 분주해졌다. 몸속의 피가 어느새 20살 무렵의 지도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골목 중간에 세탁소가 있어. 그럼 넌 제대로 찾은 거야. 그 골목을 쭉 따라가. 끝까지 가면 낡은 한옥 한 채가 나올 거야. 달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묘사는 무책임하리 많지 간결했다. 막상 도착해보니 골목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마저도 사방팔방으로 얽혀 있어 달리를 막막하게 했다. 지형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컸다. 벌써 수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는 골목들이 갈라서는 지점에 망연히 서 있었다. 싱싱한 수박이 왔어요. 달고 시원한 수박이 왔어요. 어느 골목에선가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목이 말랐다. 그는 끌리듯 발을 들었다. 왼쪽에서 첫 번째 골목부터 들어갔다. 주홍빛으로 만개한 능소화가 담장 위에 탐스럽게 늘어진 저택들이 나타났다. 고관 대작들이나 살 법한 이런 골목에 세탁소가 있을 것 같진 않았다. 두 번째 골목 안에서는 건물을 허무는지 새로 짓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쪽도 아웃. 세 번째 골목 안에는 지구대 초소가 있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자 달리는 괜히 마음이 불편하여 그 길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지난 몇 해 사이에 세탁소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 그는 네 번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어인일일까? 전경 일개 소대가 이열 종대로 줄 맞춰 구보를 하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들이 똑같아 보였다. 아무렴 전경에게 어찌 표정이 있으랴. 달리는 시선을 내려뜨렸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군홧발을 보고 있으려니 눈앞이 어지러웠다. 군아들은 서로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같고 그림자까지 똑같았다. 수십 개의 똑같은 발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손으로 벽을 짚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전경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어지럼증도 가라앉았다. 골목 중간에 자리한 조그만 상점이 눈에 띄었다. 간판도 없이 파라솔 탁자만 문 밖에 달랑 내놓아 겨우 상점꼴을 갖춘 구멍가게였다. 달리가 그 앞으로 가자 가게 안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노인이 평일 대낮에 젊은 놈이 일 안 하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냐는 듯 그를 흘겨보았다. 달리는 빙과류 냉동고에서 수박맛 아이스바를 꺼냈다. 노인이 웃으며 잔돈을 거슬러 주었다. 평일 대낮에 일 안 하고 싸돌아다니는 젊은 놈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리라는 듯 친절하게. 혹시 이 근처에 세탁소가 있지 않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세탁소가 있는 골목 끝에 한옥집이 있다던데 모르세요? 아, 글쎄 세탁소 같은 건 이 동네에 없다니까. 노인은 재차 도리질을 하더니 잔돈 거슬러 주느라 내려놓았던 부채를 찾아주었다. 달리는 머리를 숙여 보인 후 돌아섰다. 가게를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그를 불러세웠다. 가게 안쪽에 딸린 방에 미닫이 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총각, 점 보러 왔어? 얼굴이 검버섯으로 뒤덮인 노파 하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달리가 찾던 골목의 중간에 있는 것은 세탁소가 아니라 옷 수선집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세탁소와 구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그에게 길을 일러주었던 그녀가 헷갈릴 만도 했다. 아무튼 길을 제대로 찾아온 셈이었다. 수선집을 지나 고만고만한 단층 주택 사이를 걸어 골목의 끝에 이르자 마침내 오른쪽에 덩그마니 한옥 한 채가 나타났다. 밖에서 보니 점집이면 을의 대문 위로 솟아있게 마련인 대나무도 없고 빨간색, 흰색 기도 보이지 않았다. 달리는 빗장과 손잡이만 쇠붙이로 제작한 예스러운 형태의 나무 대문 앞에 섰다. 오른쪽 문짝에 입춘방인 양 세로로 긴 종이 쪽이 나붙어 있었다. 사주 궁합 토정 비결 2,000원. 숫자 0의 개수를 되짚어 보았다. 1, 10, 100, 1000, 2,000원. 설마. 이해할 수 없는 농담을 들었을 때처럼 달리는 눈만 끔벅거렸다. 2,000원이라면 겨우 지하철 왕복 요금 아닌가. 1인분에 2,000원짜리 삼겹살 집처럼 점집에도 가격 파괴 바람이 부는 것일까. 대문은 빗장이 풀린 상태였다. 오른쪽 문짝을 밀자 천년 묵은 원한을 가진 귀신의 목구멍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하게 날카롭고 기괴한 쇳소리가 났다. 대문 안의 풍경은 여느 살림집과 별다르지 않았다. 담장을 따라 새죽이 심어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면 인상적이었으나 그마저도 밤새 급조한 드라마 세트장처럼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헛기침을 하면서
달리는 인기척 없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옛날식 수도가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점집에서 애를 키우나? 플라스틱 대야에 반남아 차있던 물에 노란색 장난감 오리가 떠 있었던 것이다. 사주 보러 오셨어요? 한복 차림의 여인이 달리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얼떨결에 인사부터 했다. 여인은 이마가 좁고 눈이 작고 코가 납작했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평범한 외모였다. 설마 이 여자는 아니겠지? 수년 전 그가 들었던 바와 판이하게 다른 얼굴이 아닌가. 달리는 침을 삼켰다. 혀끝에서 조금 전에 먹었던 아이스바의 인공적인 수박 맛이 났다.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렇지. 점쟁이는 그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여인을 따라간 달리는 이윽고 닫힌 창호지문 앞에 섰다. 점집 내부는 어둡고 음산할 거라는 예상과는 딴판으로 햇빛이 잘 드는 실내는 밝고 산뜻했다. 방 안쪽에서 옅은 향냄새가 풍겨왔다. 그녀일까? 정말 그녀가 있을까? 문 너머에 있을 누군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달리의 몸이 가느다랗게 경련했다. 그녀는 달리의 과 동기였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달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얼굴이 그리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친해지고 싶다든가 사귀고 싶다든가 하는 종류의 현실적인 욕망과 전혀 다른 뜬금없이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불가해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갈망이 달리를 휩쌌다. 그는 자발적으로 조종당했다.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도 따라갔다.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낚싯바늘을 자신에게 꿰어놓고 있다고 달리는 믿었다. 그녀가 낚싯줄을 감아당기면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기꺼이 끌려갔다. 종강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달리는 우연히 마주친 척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자연스러운 말투를 연출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쓴 나머지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컸다. 너 어제 혹시 우리 동네에 오지 않았어? 그녀는 대꾸 없이 눈을 크게 뜸으로써 달리에게 다음 말을 재촉했다. 바람이 그녀의 이마 위 머리칼을 흩날렸다. 희고 반듯한 이마가 창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았다. 달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어제 우리 동네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 봤거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네가 아니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가 달리의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그는 저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너 나한테 관심 있니? 달리도 대꾸 없이 눈을 크게 뜸으로써 그녀의 다음 말을 재촉하고 싶었지만 외마디 신음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버렸다. 아니, 그게 무슨... 그녀가 웃으면서 달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인두의 대기라도 한 듯 그의 어깨가 뜨거워졌다. 기왕이면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애원하게 될까봐 달리는 이를 꽉 물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닮은 사람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가? 그럼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건가? 역시 그런 거였나? 감정을 언제까지나 서랍 속에 숨겨둘 수만은 없다는 걸
달리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들키고 싶진 않았는데. 이를 얼마나 세게 물고 있었는지 턱이 다 얼얼했다. 달리는 혀로 마른 입술을 핥았다. 할 말이 궁했다. 어깨에 그녀의 손바닥 무늬 낙인을 간직한 채 그는 황망히 자리를 뜨고 말았다. 종각날이 되었다. 달리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고 싶었다. 말로 표현하고 나면 저도 제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지만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그것을 압도했다. 두 사람은 교내 대운동장의 스탠드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니까 저기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녀는 말라 죽은 화분 보듯이 달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절당했음을 직감했다. 이제 우린 몹시 어색한 사이가 되겠지. 그녀는 내가 부담스럽다며 날 피하려 들겠지. 섣불리 고백한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후회의 본질은 언제나 한 발 늦게 찾아온다는 데 있는 법.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전에 나 닮은 사람 봤다고 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잠깐,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인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와 닮은 사람을 보게 된다더니. 달리가 냉큼 되물었다. 나 닮은 사람 봤다고? 언제? 아니, 너 말고 나. 나 닮은 여자 봤다고. 그는 화분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었다. 얼마 전에 시내의 대형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 거기서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 나보다 나이는 좀 많고 몸도 나보다 더 말랐는데 얼굴이 진짜 똑같았어. 어릴 때 헤어진 친언니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였다니까. 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놀라서 얼굴만 쳐다봤는데 나중엔 그 여자가 읽고 있는 책이 뭔지 궁금해지더라. 그래서 서가에서 책을 찾는 척하면서 훔쳐봤어. 그게 무슨 책이었는지 알아? 글쎄, 잠이 두수였어. 그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잠이 두수가 뭔지 아는구나. 하여튼 그걸 보고 있지 않겠어, 그 여자가. 잠이 두순지 뭔지 알기는커녕 생전 들어본 적도 없으나 그렇다고 그녀의 말을 자를 수도 없어 달리는 듣기만 했다. 그 여자는 잠이 두수며 명리학, 역학 등에 대한 책들을 두루 통독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서점을 나섰다고 했다. 그녀는 심심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여자를 미행했단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복잡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 한참 만에 도착한 곳은 웬 한옥집이었다. 담장 안쪽에 점집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금 놀랐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의 정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점쟁이라니. 용하다고 소문난 곳인지 대청마루에 점보러 온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다. 차례를 기다릴 엄두도 안 났지만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사주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오싹하게 느껴져서 그냥 돌아왔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와 달리가 앉아있는 스탠드에서는 농구 코트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였다. 남학생 6명이 3대3 농구를 하고 있었다. 달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거절당했다는 것은 말라 죽은 화분이라도 알 수 있을 터였다. 6 중에서 가장 키 작은 남학생이 자유투를 시도했다. 달리는 저 공이 자신에게 날아와 머리를 강타해서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넌 괜찮은 애야.
그녀가 뒤따라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러니 나 아니어도 너 좋아해 줄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야. 농구공은 골대 안에 안착했다. 달리는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마음을 고백한다면, 그런데 부득이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저런 말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아니, 거절도 안 할 것이다. 그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나마 이튿날부터 방학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는 집의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떠올려 보았다. 그 점집 말이야.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돼? 달리는 그녀의 거절에 복수하기 위해 그깟 거절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실제로도 마음이 덤덤해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교문 앞에서 갈라섰다. 병 주더니 약도 줄 작정인지 몇 걸음 가다 말고 그녀가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웃는 듯 마는 듯 살짝 올라간 입꼬리, 유난히 도톰한 눈밑 애교살. 달리의 머릿속에서 펑 하고 음료수 병뚜껑 돌려 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불현듯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 속에 겹쳐지는 또 하나의 얼굴을. 그는 단박에 이해했다. 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그녀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끌렸었는지를. 그 끌림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생 시절의 주소가 나온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달리의 중학교 시절 그가 좋아했던 또 한 명의 여자와 매우 닮았다. 그걸 이제야 알아차리다니.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중얼거렸다. 고마워. 점집의 위치를 물어본 것은 실로 잘한 일이었다. 16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온몸에 힘이 솟았다. 점집 여자. 어쩌면 그 여자가 맞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지금 도시의 어느 한 페이지에 들어앉아 남의 인생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몸인지 마음인지 못 견디게 근질거렸다. 그는 보폭을 크게 하고 두 팔을 휘두르면서 걸었다. 걷다가 자신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낚싯바늘을 빼내 길가의 쓰레기통에 넣었다. 한 학기 동안 그를 집요하게 끌고 다녔던 그녀의 낚싯줄이 소리도 없이 끊어졌다.